안녕하세요. 롯데아트센터 강트보라 이사입니다. 자, 오늘 최종주 교수님을 모시고 아티스트 토크를 진행해 볼 건데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겠지만 아주 첼리스트로 유명하신 분이시죠. 예원학교 다니시다가 영국 예후디 메뉴인 음악영재학교를 다니시고 커티스 음대에서 학사를 졸업하시고 줄리아드 음대에서 석사를 하시고 뉴욕 주립대에서 박사과정을 18년 동안 장학금으로 하시고 지금은 추계예술대학교 교수님으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오늘 시간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만한 질문을 좀 추려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교수님께서는 예원학교 재학 중에 영국으로 가셨어요. 네. 예후디 메뉴인 영재음악학교에서 수학을 하셨는데요. 어떤 계기로 가시게 되셨을까요? 저는 유학을 가기 전에 일본의 쿠사츠라는 뮤직 페스티벌이 있었어요. 거기 여름에 이제 참가하게 돼서 거기서 외국분들 교수님들한테 이제 레슨을 받았는데 굉장히 신세계였어요, 저한테는. 왜냐하면 독일 교수님들이 너무 연주도 잘하시고, 그러니까 물론 그때 우리나라도 굉장히 제가 좋은 교수님한테 레슨을 받았었는데 그 외국 교수님들이 연주를 하시고 티칭을 하시는 게 저희 부모님들한테도 크게 와닿아서 유학을 가는 게 맞겠다는 생각을 하셨어요. 또 아버지가 굉장히 음악을 좋아하셨고 줄리아드라든지 미국에 있는 학교들을 다 보딩스쿨을 알아보셨는데 또 거긴 또 마땅히 이렇게 보딩스쿨도 없었고 찾다가 이제 영국의 예후디 메뉴인 학교를 방문을 하셨어요. 거기 가게 된 이유가 거기는 이제 학생 수가 총 50명밖에 안 되고 굉장히 케어를 잘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입학을 하기로 하고 준비를 했었는데 또 그때 당시만 해도 제가 제 나이가 나오니까 자꾸 얘기를 못하겠 그게 이제 제가 89년도에 유학을 갔거든요. 그래서 88년도 우리나라 올림픽이 겨우 하고 외국에서 솔직히 우리나라는 중국만도 못한 한국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나라였어요, 외국에서는. 그리고 그때만 해도 유학을 가고 외국을 나가는 게 뭐 교육청에서 허가도 받아야 되고 제가 그때 막 콩클했던 거를 다 가져가서 입증을 받고 여권을 만들고 굉장히 힘든, 우리 그때 왜 카세트 생각나세요? 제 연배 있으신가? 카세트 테이프로 녹음을 집에서 하이든 씨 콘체르토를 막 해가지고 그거를 영국 대사관에 보내서 또 영국 대사관이 어떻게 또 운 좋게 예후디 메뉴인 그 유명 발리니스트랑 연결이 돼가지고 그러면 오라고 한번 와서 오디션을 해보라고 그렇게 굉장히 루트를 굉장히 여러 가지로 해서 입학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만 해도 저희가 러시아를 비행기가 지나지 못하는 때라서 영국 유럽을 가려면 미국을 거쳐서 갔어야 됐어요, 비행기가. 그래서 24시간이 걸렸었거든요. 지금은 12시간이면 가잖아요. 그런데 24시간 앵커러지에 들려서 1시간 또 경유하고 뭐 이렇게 갔던 시기여서 제가 처음에 유학을 이제 오디션을 보러 갔을 때는 뭐 그런가 보다 하고 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못 갈 것 같아요. 지금 다시는. 네. 굉장한 열정이셨네요. 보통 열정 아니고. 근데 카세트 테이프로도 그렇게 잘하게 들릴 정도면 굉장히 잘하셨다는 건데요. 그렇게 어렵게 입학하신 영국의 음악영재학교 시스템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 그 한국과는 다른 점이 혹시 있으셨을까요?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다 가셨으니. 그러니까 제일 달랐던 거는 제가 왜 우리 지금 학생들 수학 선행하잖아요. 선행하듯이 거기 학생들은 이미 뭐 시창청음, 뭐 음악 이론, 뭐 실내악 오케스트라 이런 게 너무 선행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저는 중학교 1학년을 마치고 간 수준이었는데 같은 또래 아이들은 벌써 고등학교 3학년 수준으로 초견도 잘하고 그냥 갖다 대면 뭐 바로 실내악도 하고 그래서 그때 그게 너무 신선한 충격이었고, 그 다음에 여기 시스템이 개인이 다 시간표가 달랐어요. 시간표를 주면 연습 시간도 써 있고 뭐 수업 받는 시간도 써 있고 다 개인 시간이 다 타임테이블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거를 다 주셔가지고 다 하여튼 케어가 되는, 그리고 연습 안 하면 또 뭐 방문 들고 들어오고 연습 감독도 있었고 그래서 뭐 케어가 다 돼서 좋았던 것 같아요. 매니지먼트사처럼. 네네. 그 방금 말씀을 미리 해주셨는데요. 시창청음 수준이 굉장히 높았다고 네. 하셨는데
이제 3번 문제가 마침 그거였어요. 영국의 영재 교육 중에서 가장 인상 깊고 효과를 느끼신 교육 방법이 있으시다면? 그러니까 여기는 또 연주 기회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거기 예후디 메뉴인 바이올리니스트가 연주를 많이 불러오고, 그래서 그때는 그게 이렇게 좋은 건지 몰랐는데 굉장히 크고 좋은 홀에서 오케스트라 연주도 많이 하고 제가 협연도 많이 하고 실내악도 많이 하고 얼마나 좋은 경험이 많았냐면, 언제는 버킹엄 궁전을 가서 엘리자베스 여왕 두 분 다 살아 계셨고 다이아나 비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 로얄 패밀리가 첫 번째 줄에 다 앉아 있고, 찰스 황태자부터 해가지고 뭐 지금 윌리엄 뭐 다, 그리고 뒤에 한 100명 정도가 그 다 로얄 패밀리로 있었는데 그때는 그게 좋은 줄 몰랐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그런 경험들이, 그런 무대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굉장한 관객들 앞에서 벌써부터. 그러면 영국 이후에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재들이 가기 까다로운 미국 커티스 음대로 진학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니까 힘드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인상 깊었던 기억이 있으실지? 저는 커티스 음대는 대학으로 갔어요. 저는 18살 때 대학으로 간 거라서. 그렇죠. 그때 물론 뭐 메뉴인 학교에서도 굉장히 잘하는 친구가 많았는데, 커티스 음대도 지금 활동 많이 하는 많은 솔리스트들과 같이 뭐 수업 받고 같이 뭐 사회 공부하고 역사 공부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거기 아예 입학을 할 때 그런 질문지가 있었어요. 입학 서류를 낼 때 추천서에 보면 이 학생은 여기 와서 이런 환경에서, 이런 치열한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게 마지막 질문이더라고요. 나는 충분히 준비됐다고 생각하는데 해지 했는데 보니까 너무 치열하고 친구들이 너무 잘하고, 또 거기서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애들이 직업을 확실히 정하더라고요, 본인들이. 그래서 오케스트라 들어갈 친구들은 다른 레퍼토어를 쌓지 않고 오케스트라 곡만 해서 이제 오디션이 나올 때마다 트라이를 하고, 그래서 지금 그렇게 했던 친구들이 벌써 뭐 굉장한 유명한 미국 오케스트라의 악장으로 다 있고, 그런 플랜을 막 이렇게 열심히 하고 공부하고 연습한 친구들과 같이 있었다는 게 영광이고 좋았죠, 저는. 지금 따님이 또 첼리스트 김태현 양이잖아요. 왜냐면 여기 학부모님들이 많이 계셔서 어떻게 자녀를 잘 음악을 가르칠 것인지. 그런데 보통 음악가 부모가 자녀까지 음악을 꾸준히 시키기가 쉽지 않다고는 알려져 있는데, 어떤 계기로 이렇게 전공자의 길을 가게 됐을까요? 저는 절대로 우리 자식은 음악을 안 시키겠다고 다짐을 항상 했었어요. 항상 하고. 전 정말 오죽 고생을 했다고 생각하냐면, 정말 뒤도 안 돌아보고 저희 20년 유학 생활을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정리하고 귀국을 했거든요. 정말 우연히 그냥 우리 아이가 뭐 학교에 콩쿠르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했었고, 아무래도 제가 보니까 제가 아는 길을 하면 그래도 뭐 반은 간다는 생각에 그냥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커티스를 다니고 있는. 뭐 커티스까지는 또 다른 또 다른 일이지만, 저는 우리 딸이 첼로를 전공한다고 생각하기 전까지 제가 잘 가르쳐서 애들이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생각해보면 제가 학생들한테 가르쳤던 거는 그 학생이 커오는 과정의 25%밖에 안 되더라고요.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나머지를 엄마로서 다 채워 넣어야 된다는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웃자고 얘기를 하자면, 저희 때만 해도 뭐 30 넘어서 결혼하면 뭐 집이 무너지는 것처럼 집에서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결혼을 하는 게, 제가 엄마한테 이것도 너무 힘들다, 오히려 국제 콩쿠르 하는 게 낫지, 국제 콩쿠르보다 더 힘든 게 이게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는 거라고 막 그랬는데, 애를 전공을 시키고 그러는 건 정말 곱하기 100? 제가 이 길을 너무나 뻔히 아는데도 뭐 하고 오면은 머리 싸매고 누워있고 이걸 계속 시켜야 되나, 그냥 공부를 시켜야 되나, 이런 과정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가끔 지금도 이게 맞는 길인가? 제 자신은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딸은 또 다르고, 뭐 이렇게 명예로운 직업이지 음악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렇게 드리는 돈보다 아웃풋이 정말 없는 게 음악이에요. 근데
제가 확신하는 거는 지금까지 살면서 첼로를 하고 음악을 했기에 번아웃이라는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저도 굉장히 힘들고 바쁜 삶을 살지만 첼로를 하고 뭐 음악 연습을 하고 그럴 때마다 이렇게 제 마음이 정화가 되는 것 같아요. 그 누가 제 마음을 정화를 시켜주겠어요? 이게 뭐 운동으로도 풀 수 없는 거고,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학생들 연주하는 걸 듣고 저도 음악을 이렇게 뭐 실내악을 연주를 하고 독주를 하고 이럴 때 제 신경 그 구석구석까지 이렇게 좀 정화가 되고 제 마음에 이제 이렇게 기둥이 되는 게 오히려 음악이라서 지금 시키시는 거는 잘 하시고 계시죠. 나중을 본다면. 아니 역대급으로 아티스트 토크 중에서 가장 많은 고개 끄덕임을 받고 계실 것 같아요. 학부모이시자 또 교수님으로서 네. 얼마나 많은 공감이 되셨을까요? 그렇죠. 바로 이어지는 질문이 되겠네요. 전공 여부를 고민하는 학생과 학부모가 있으실 수 있어요. 여기. 그러니까 잘은 하는데 취미로 하고 싶다. 아니면 약간 부족하지만 꼭 전공을 하고 싶다. 그럴 때 어떤 기준으로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지. 글쎄요, 이게 여러 가지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있는데 우리 아이가 첼로를 좋아해서 전공을 한다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재능도 있어야 되고요. 솔직히 이 음악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부모님의 서포트와 엄마의 헌신이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또 헌신 중에서도 엄마가 음악에 진심이셔야 되는 것 같아요. 엄마가 음악을 좋아해야 아이가 음악을 좋아해요. 아이가 막 첼로를 좋아하는데 엄마는 음악에 그닥 관심은 없고 그냥 뭐 레슨비나 보내고 뭐 이러면 솔직히 이게 되질 않아요. 어머니가 음악을 너무 좋아하고 선생님이 하시는 걸 보고 너무 감동을 받고 우리 아이가 이거를 했을 때 팁이라도 좀 알려줄 수 있고, 제가 이제 제 딸을 연습을 시키는데 제가 뭘 느꼈냐면 제가 막 옆에서 다른 일을 막 하면서 그래 다시 거기 해봐 그리고 뭐 딴 일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아이를 연습을 시키면은 아이가 늘지 않더라고요. 제가 막 얘를 쥐잡아 먹을 듯이 애를 서로 막 화가 나고 애 울고 막 저는 막 소리 지르고 막 등짝 스매싱을 몇 번을 하고 이래야 늘어요. 아이의 교육으로만 그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저희 학부형들 중에 첼로만 못할 뿐 저보다도 더 잘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 어머니들이 더 많아요. 제가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그만큼 열정과 관심과 이게 음악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없으면 그냥 전공을 안 시키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뭐 전공을 했다고 또 이게 되는 것도 또 아닌 거예요. 저는 제가 첼로를 했기 때문에 모든 게 다 될 줄 알았어요. 솔직히 바이올린 시킬 수 있었는데 그냥 악기 하나 더 사기 싫어서 첼로를 한 거고, 제가 첼로를 잘하니까 뭐 여기까지 왔으니 우리 딸 당연히 그렇게 똑같이 그냥 알아서 크는 줄 알았어요. 우리 왜 둘째는 알아서 크는 것처럼. 근데 결코 그게 아니에요. 똑같이 그냥 시작하는 단계는 다 똑같이 해서 똑같이 해줘야 되더라고요. 주변에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애가 커서 엄마 나 왜 옛날에 연습 안 시켰어? 이렇게 뒤늦게 지금 잘하고 싶으려니까 나이가 많아져서 힘들다. 맞아요. 그런 게 힘든 것 같아요. 애들이 뭘 알겠어요. 지금 왜 열심히 해야 되는지, 얼만큼 열심히 해야 되는지 그거를 모르기 때문에 또 사춘기가 아이들이 오고 그러면 또 그걸 또 엄마랑 같이 극복을 해야 되는데 또 힘들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머니들이 굉장히 멘탈이 강하시고 애를 휘어잡아야 되고, 제가 한 가지 이제 조언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우리 아이의 장단점을 확실히 파악을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부모님들은 또 그 약한 거를 선생님 앞에서는 그래도 약한 게 뭔지를 알고 선생님이 약한 거를 지적을 하거나 그러면 그거에 수긍을 하고 가야 되는데, 어떤 부모님들은 그거를 커버를 해주시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안 돼요. 아이의 자존감을 당연히 높여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연습을 시키고 아이들을 굉장히 혼내고 극단적으로 항상 하시고 극단적으로, 저도 지금도 잔소리를 하시고 제가 말을 듣는 거 우리 친정엄마밖에 없거든요. 그 어느 누구의 말도 듣질 않아요.
항상 극단적이셨어요. 네. 공항에서 이제 저를 만나면 이제 손 이렇게 보고 이렇게 연습했는지 보고 지금 도대체 뭘 한 거냐고 나 이제 가지 말라고 약간 그런 식으로 뭐 왔으면 뭐 김치찌개라도 해주고 뭐 이런 뭐 준비하고 이러셔야 되는데 그런 거 전혀 없어요. 뭐 야 안 죽어 괜찮아 해 할 수 있어. 솔직히 그때는 뭐 이런 엄마가 다 있으면 근데 그런 게 다 어머니들이 호되게 하시고 솔직히 그 선생님들은 그런 나쁜 역할을 하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그러면 아이가 정말 첼로를 할 수가 없고 이 음악이라는 게 선생님하고 교감을 하면서 이제 배우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나쁜 역할을 악마 역할을 어머니들이 하셔야 돼요. 어머니도 오냐오냐 하시면 그거는 뭐 전공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당근과 채찍을 역할을 나눠서. 아유 그럼요. 네. 그렇군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영업 기밀일 수도 있겠는데요. 혹시 깊이 있는 음악 표현과 정교한 테크닉 구사를 위해서 특별히 조언해 주시는 연습 방법? 연습 방법. 연습이라는 게 개인마다 방향도 다르고 맞는 스타일이 있겠죠. 그런데 어찌됐든 엉덩이 붙이고 오래 앉아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뭐 누구는 뭐 집중을 해가지고 뭐 1시간 만에 해야 뭐 집중을 해가 아니에요. 첼로라는 악기가 굉장히 큰 악기예요. 바이올린, 플룻, 뭐 비올라 이런 악기에 비해서 이 첼로를 내가 다루고 내 몸처럼 다룬다는 거는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 콩쿨, 국제 콩쿨에서 첼로라는 악기가 막 1등을 하고 이러기가 힘들었었어요. 근데 요즘은 또 아이들 체격도 커지고 이렇게 뭐 잘 가르침을 받아서 요즘 하지만 하여튼 첼로라는 악기는 그래요. 그래서 시간을 많이 첼로는 갖고 앉고 앉아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뭐 연습 방법이라는 거는 반복 연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첼로라는 악기는 너무 큰 악기라서 한 번 몇 번 했다고 해서 그 다음에 결코 되지가 않아요. 이게 완전히 자기 거가 되고 하려면 솔직히 바이올린, 플룻보다 훨씬 더 많이 해야 되는 악기예요. 그리고 저는 처음에 새로운 악보를 이렇게 받았을 때 어렸을 때 무조건 어떻게든 해서 수박 겉핥기식이지만 그래도 템포를 거기 이제 빠른 템포면은 거기에 이제 일단 올려놔요. 일단은 올려놓고 그 다음에 느린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반복 연습. 그러니까 남들과 다른 방향으로 갔었던 것 같아요. 솔직히 아이들이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뭐 브람스 소나타를 연주를 하면 아이들은 브람스 심포니, 브람스 실내악곡을 전혀 듣지 않아요. 브람스가 솔직히 언제 사람인지도 모르는 어느 나라 사람인지도 모르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다 들려주고 보여주고 하고 싶지만 또 애들이 너무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저희 부모님들은 그 차에 그때도 이제 카세트 테이프였어요. 그때 제가 한국에 있을 때 항상 음악을 틀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하이든을 연주를 하면 하이든 심플을 계속 틀어놓으시고 하이든 뭐 사중주를 계속 틀어놓으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나도 모르게 난 너무 듣기 싫고 자고 싶은데 막 계속 근데 그래도 그게 다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이렇게 넓게 알아야 네, 깊이 있는 음악이 나오고 자연스럽게 나올 것 같아요. 네. 역시 반복 연습이 중요하다는 거. 저도 옆에서 계속 고개를 끄덕끄덕하게 되네요. 그리고 방금 획기적인 지금까지 인터뷰를 다룬 이제 데서 진행을 해도 처음 들었던 비법이 처음에 빨리 연주를 해보고 느리게 부분 연습을 하자. 네. 큰 그림을 먼저 그리시고. 맞아요. 네.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하면 정말 네. 실력이 빨리 늘겠어요. 이제 슬럼프가 왠지 안 오셨을 수도 있겠지만 혹시 슬럼프를 겪고 있는 학생이나 그 같이 동반해서 부모님도 겪으실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혹시 탈출할 수 있는 약간의 팁이 있으실지. 슬럼프라는 거는 솔직히 나이가 들어서 오는 게 슬럼프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 학생들 뭐 고등학교 때까지는 슬럼프가 온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연습량도 안 되고요. 솔직히 여건도 안 돼서 뭐 아이가 좀 못하면 얘 슬럼프 왔다 그런 말씀은 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제가 봤을 때 이제 슬럼프보다도 굉장히 다운이 되는 그게 언제냐면 아이가 뭐 첼로로 인해서 어깨가 아프거나 손가락이 찢어지거나 뭐 이렇게 좀 아플 때 엄마도 그렇고 아이도 그렇고 그때 정말
좌절감도 오고 힘들고, 근데 당장 뭐 입시는 코앞에 있고 이런 것도 슬럼프의 하나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솔직히 우리 몸이, 저도 굉장히 아파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첼로를 대학 이제 커티스 입시 전에 1년을 아팠거든요. 그리고 나서 또 30대 때 또 아파서 3년을 첼로를 못했어요. 막 그때는 뭐 하늘이 무너지죠. 정말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저 그때는 뭐 생각해 보니까 영국이란 나라가 항상 습하고 안개가 있고 항상 회색이에요. 이렇게 밖을 보면 쨍한 날이 없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렇게 아프니까 왜 아프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지? 근데 생각해 보면 11시간을 하는데 왜 안 아프겠어? 몸이 같은 동작을, 그러니까 거기 의사도 11시간을 네가 달리기를 하면 어떻게 몸이 안 아프겠냐. 달리기나 똑같은 건데. 그러니까 당연히 몸에서 신호를 보내는 거잖아요. 내 몸에서 나 아프니까 돌봐줘. 이런 건데 그때는 거기까지 생각도 안 하고 막 당장 뭘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뭐. 그냥 그럴 때는 한 일주일 쉬면 나아요. 그리고 또 아파봐야 나중에 그런 또 느낌이 또 오면은 예방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젊었을 때 뭐 10대 때 20대 때 애들이 아픈 거는 당연한 거고 괜찮은 거고 오히려 나은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운동도 시키시고, 윗몸 일으키기만 몇 번 해도 허리 안 아파요. 근데 아이들이 그런 거는 안 하고 하루 종일 앉아만 있고 핸드폰 보다 첼로하고 핸드폰 보다 첼로하고 뭐 딴 거, 그러니까 당연히 아프죠. 왜 아프지 어떡하지 하지 말고 그때가 되면 그냥 제가 했던 걸 기억하시고 링거를 맞추시고 좀 쉬게 하면 다 낫습니다. 네. 쉬고 링거 맞고 미리 예방하고 네. 운동하고. 너무 좋은 팁입니다. 여기 또 유학을 희망하시는 학부모님들이 계실 수가 있어요. 혹시 이렇게 조기 유학은 나이가 어릴 때 가는 거잖아요. 조기 유학에 대해서 장점이나 단점이나 뭐 유의해야 될 점이 혹시 있을까요? 제가 많이 받는 질문이 유학을 꼭 가야 하나요? 하는 질문이에요. 다른 나라에 가서 문화를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음악을 떠나서 평생 다른 나라에 가서 한번 문화를 경험하고 오는 게 결코 나쁘지 않아요. 그러면 자신감도 생기고 살면서.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는 건 서양 음악인데, 서양 음악이라는 거를 그 나라에 가서 배우는 건 저는 솔직히 당연하다고 보거든요. 반대로 미국 사람이 우리나라 음악 뭐 아리랑을 배우고 싶은데 미국에서 배우면 뭐 잘 못하지 거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나라에 와서 아리랑을 한번 배우고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면은 그거라서, 지금 뭐 유학을 생각을 하신다면은 언젠가는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뭐 아이들이 외국 가서 정말 콧바람이라도 한번 쐬고 오면 음악이 달라지더라고요. 많이 배우고 안 배우고를 떠나서 한번 그렇게 하면은 음악 깊이가 확실히 달라지는 거는 제가 장담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기 유학이라는 게 이제 뭐 일찍 유학을 보내느냐 아니면 뭐 여기서 대학을 나와서 대학원을 뭐 가느냐 뭐 이런 문제는 다 개인의 집안에 따라 사정에 따라 달라요. 그런데 조기 유학이라는 게 대학교 졸업해서 거기 나라 말을 하면서 이렇게 친하게 지내기가 힘들어요. 우리는 교과서가 영어 교과서라는 게 중학교 때부터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헬로 철수, 헬로 영어 이런 이것만 정말 다 배우고 가서 그때 그냥 중학교 1학년 마치고 2학년 때 갔더니 뭐 헬로 하와이유 기껏 해가지고 갔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영어가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3개월 있으니까 들리고 3개월 후에는 말을 하게 되고. 근데 저보다 뭐 좀 늦게 온 뭐 고등학교 좀 지나서 온 친구들은 그게 좀 늦더라고요. 그리고 외국 친구들과 소통을 안 하고 교류를 안 하고 혼자서 연습하고 뭐 혼자 레파토리를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내악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실내악 오케스트라가 거의 어떻게 보면 전부예요, 음악에. 그렇게 하려면 외국 친구들과도 사교성도 좀 있어야 되고, 수업 할 때도 외국은 정말 모두가 대화하듯이 수업을 해요. 제가 이렇게 좀 늦게 온 언니들은 뭐 말도 못하고 수줍어하고 막 학교도 잘 안 다니려고 그러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 거를 봤을 때 조기 유학이 좋다는 거. 그리고 어머니들은 그래요. 뭐 일찍 유학을 가면 혹시 뭐 얘가 뭐 삐뚤어져서 마약을 하고 뭐 물러나지. 아유, 그런 애들은 한국에서도 해요. 내가 봤을 때는 이렇게 막 너무 이것저것 따지고 하지 마시고 확신을 갖고
하면 되고, 그리고 대학을 또 외국을 가는 게 우리나라도 정말 훌륭한 선생님들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유학을 갔을 때보다 지금은 정말 너무 훌륭한 선생님들도 많고, 여기서 뭐 다 마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인격이 형성되는 과정이잖아요. 유학을 갔다 오는 그 배우는 이제 그 과정에서 외국에서의 그 문화와 뭐 쉽게 말해서 외국 지휘자님이 한번 하는 그 오케스트라에서 한번 해보고, 아주 유명한 선생님들한테 뭐 실내악을 레슨을 받아보고, 우리나라에서도 좋은 홀이 많지만 외국의 홀은 정말 어마무시하거든요. 성당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앤티크한 뭐 홀에서 연주를 한번 하고 그 경험이 다 쌓이고 해서 음악으로 묻어 나오니까, 쉽게 말해서 외국의 문화를 접하기 위해서 유학을 생각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굉장히 큰 도움이 되셨을 것 같아요. 혹시 뒤에 있는 분홍색 첼로 전공하시나요? 그렇군요. 혹시 저렇게 어린 학생을 위해서 음악가로서의 마음까지 마무리로 멘트로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어린 음악가가 갖춰야 될 거는, 음악은 좋고 연습은 싫은 학생들이 너무 많아요. 당연히 그렇죠. 그건 당연한 건데, 어린 학생들한테는 주위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가르치는 선생님의 인격도 중요하고, 엄마의 마음가짐이 어린 학생의 마음가짐보다 더 중요하고, 그러니까 오늘의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는 그건 것 같아요. 어머니들이 음악에 미치셔야 되고, 어머니들이 음악의 진정성을 가지고 접근을 하셔야 되고, 그래야지 아이들이 그걸 따라서 하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생님이 할 수 있는 거 25%밖에 안 돼요, 아이들 성장에. 그러니까 나머지를 어머니들께서 채워주시면서 열심히 하시면 다 훌륭한 음악가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분홍색 잠바 입은 학생에게 어머니 말씀 잘 들으라는 그 훌륭한 조언을 해주셨네요. 오늘 이렇게 정말 너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인터뷰를 진행해 주신 최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